최근에는 대수선 증축 정도 하는 물건지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이 건물은 손대면 좀 돈을 벌겠다. 당연히 이런 것들은 건축 행위를 통해서 돈이 좀 되겠구나라고. 정확한 공사 비용이 어떻게 좀 예측을 해야 되는지 포폴 형식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꽤나 있잖아요. 많습니다.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나근이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저희도 가끔 그런 설계랑 이게 매칭돼가지고. 최근에 이제 2026년도가 됐잖아요. 네. 전년도 대비해서 건물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는 있는데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야 될지 신축을 해야 될지 아니면 건물 형태가 갖춰져 있는 것들을 매입을 해야 될지 여러 고민들이 좀 있잖아요. 네. 대표님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시장이 좀 어떻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 사냐에 따라 다르긴 그쵸. 한데 일단은 뭐 대표 아시는 것처럼 공사비는 많이 올랐고 맞아요 올라. 그래서 거기에 뭐 개발 행위를 그러니까 건설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당연히 있고 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최근에는 제 생각은 리모델링 그러니까 대수선 증축 정도 하는 물건지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 또한 이제 공사비가 뭐 물론 많이 들지만 그러니까 신축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합리적인 금액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네네네. 그리고 한 20-30년 정도 된 건물들 중에 사실 그럴 여지가 있는 건물들이 많거든요. 대수선하고 증축할 만한. 그러니까 대수선 증축을 하면 물론 뭐 현재 갖고 있는 용적률이나 이런 룸이 있어야죠. 그쵸.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주차 대수에 대한 룸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하다는 선에서는 낡고 노후화되고 하자가 있고 이런 건물들을 뭐 새로 대수선이나 뭐 아니면 증축의 가능성에 있는 용적률 여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그것도 올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작년에 뭐 서울시에서도 용적률 한시적으로 또 완화를 해줬으니까. 그렇죠. 근데 대지 면적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데 현재 이제 용적률 상태가 만약에 뭐 2종 일반주택가 그럼 200% 안팎 정도 돼 있는 거라고 하면 네. 지금은 최대 250까지 허용을 해주는 입장이니까 3년 동안. 네. 근데 그런 물건으로 좀 찾아서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고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현재 있는 상태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만약 꽉 차 있고 건물의 그 노후화도 오래되지 않았고 이렇다고 하면 그런 물건을 갖고 있는 것도 괜찮지만 이미 뭐 인컴이 그쵸, 들어오고 그쵸, 있고 그쵸. 근데 대부분이 이제 매물로 나오는 물건들은 어느 정도 노후화가 돼서 뭐 나이 드시고 상속 문제 뭐 증여 문제 있어가지고 나오는 물건들이 좀 덜어 있잖아요. 그런 물건들 중에는 증여나 상속 받은 자녀 세대들이 그런 개발 행위를 하기에는 부담이 크고 어떤 리스크도 있고 그리고 뭐 비용 문제도 들고 했을 때는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물건들을 조금 저렴하게 그렇죠. 매수해서 저평가 되어 있는 거를. 근데 이게 그 한시적으로 250%가 이제 됐잖아요. 네. 네. 이종이 이제 네. 50% 정도의 이제 네. 베네핏을 또 준 건데.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한 것들은 애매한 건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 4층에서 5층짜리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이중이라고 하면 용적률이 200%가 채 네. 안 된다고 하면 한 개 층을 좀 올려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층수가 이제 5층이 아닌 6층이 되면 예. 소방 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공사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네, 네, 네. 저번에 이제 말씀 주시기로는 6층 정도 되면 전체 공사 비용에서 네. 한 10%에서 15% 레인지가 좀 증가가 된다.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축을 해야 되는 건물들이라고 하면 어떤 걸 보고 좀 판단을 하세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네. 5층까지 꽉 차서 올라가 있는 건물이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용적률을 증축할 수 있는 그 나머지 공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네네네네. 잘 판단해야 될 거는 네네. 6층으로 올라가는 순간에는 소방 완비 대상이 되니까 그렇죠. 전층에 이제 스프링클러 공사라던가 기계 소방이라든가 전기 소방이라든가 이런 소방 시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프링클러가 생기게 되면 뭐 지하층이라든가 옥상이라든가 어느 한 공간에 물탱크실이라든 그런 부수적인 공간들이 또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능성은 없지 않으나 5층까지 현재로서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용적률이 크게 남지 않았다고 하면 비용 대비 그렇죠. 이제 돌아오는 실익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인풋 대비 아웃풋을 살펴보는 그렇죠. 게 제일 중요할 네.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6층에서 조금 남아서 6층을 증축했다 하더라도 지하층이나 이런 공간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소방시설도 들어감으로써 그 공간이 동일해요. 그래도 뭐 크게 실익이 없다고 보고. 네네. 근데 만약에 도심에 그런 건물은 잘 없지만
토지의 건폐율상의 여유분이 만약에 10% 정도 남아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수평 증축이 그쵸, 가능하죠. 수평으로 하는 게 수평 증축 가능하고 1층 같은 경우엔 주차를 빼고 뭐 2층부터 캔틸레버로 뭐 증축을 한다던가 약간 이런 아이디어는 낼 수 있겠죠. 근데 그 외에는 뭐 다른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5층까지 꽉 차 있다 가능성에선. 근데 이제 진짜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네. 당연히 3층, 4층 예전 건물이라 하더라도 1조 사선도 제한도 받았고 그 당시엔 도로 사선 제한을 또 받았기 때문에 네네네. 위쪽으로 가서 꺾여져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지금은 맞아요. 많이 완화가 됐고 네. 도로 사선은 없어졌고 네. 근데 용적률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구조 보강을 해서라도 용적률을 찾아 먹는 게 그게 이제 5층까지로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거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중축이라는 게 음. 수직 중축보다는 수평 중축이 훨씬 더 비용적인 걸로 봤을 때는 합리적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케이스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네. 뭐 4층인데 네. 뭐 4층에서 5층 하나를 더 증축하면서 옆으로 더 늘리는 거가 케이스에 따라서 3층까지였는데 4층, 5층을 같이 증축을 하는 입장이다라고 하면은 또 어차피 대부분 대주선을 할 때 철골 방식으로 주로 하니까 네, 네. 가능한 거고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에서는 옆으로 늘리는 게 좀 더 수월은 하죠. 비용적인 것도 그렇고 네. 왜냐하면 뭐 이제 저희 뭐 했던 케이스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구조도 좀 보긴 해야 되거든요. 대수선하고 증축으로 볼 때. 대수선하고 증축으로 볼 때는 장점인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기존에 돼 있는 건물들. 네. 그러니까 예전에 한 20년, 30년 됐어도 네, 뭐 당시에- 연화조로 돼 있거나 막 그러면 그렇죠. 연화조로 돼 있으면 구조적으로 네.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네. 그 위에 층까지 증축을 하려고 하면 연화조로 돼 있는 층은 철거를 하고 다시 예를 들어서 뭐 4층이다. 4층 연화조다. 4층은 전체 철거를 하고 4층, 5층으로 증축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4층까지 철근 콘크리트 돼 있었다. 그 5층만 증축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5층만 철골 구조 혹은 뭐 경량 판넬이든 다양한 그런 구조가 있으니까 네. 뭐 그렇게는 가능한데 만약에 이제 연화 구조가 껴 있다라고 하면은 구조 보강을 많이 해야겠구나. 그럼 공사 비용이 증가되는 걸 그렇죠. 감안하고 그렇죠. 또 검토를 해야겠네요. 예.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는 어쨌든 시공사도 운영을 하시지만 예. 그 이전에 또 투자자이시기도 하잖아요. 동시에.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여러 건물들을 보면 이 건물은 손대면 좀 돈을 벌겠다. 이런 건물들은 어떤 걸 보고 좀 판단을 하세요? 이것도 이제 건축적인 시각이 중요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 성향일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입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일 핫한 지역 중에 뭐 성수동 같은 데다라고 했을 때는 네. 대표님 보셨을 때도 거기는 꼭 주차가 필요하진 않거든요. 맞아요. 뭐 성수동뿐만이 아니고 뭐 을지로 주변이라든가 뭐 사대문 안쪽에 있는 건물들은 내 경계점조차도 모호하게 지어진 건물들이 대부분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물들은 상권이 만들어진다든가 했을 때는 1층 바닥 면적이 중요한 거지. 그렇죠. 2층, 3층으로 올라가서 그 그쵸. 샵을 올라간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1층 넓은 게 중요하니까. 고층적인 행위가 조금 덜한 건물들이 그렇죠. 좀 있을 반면에 네, 뭐 강남이나 오피스타운이 네. 있는 쪽이면 또 건축적인 행위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또 그거 위주로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아, 그러한 상권들을 제외하고는 네. 여기를 나중에 어떠한 개발을 통해서 뭐 오피스라던가 아니면 뭐 주택도 좋아요. 뭐 다가구 주택도 좋고 뭐 상가 주택도 좋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대지에 따른 현재 건물 자체가 갖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여유가 많아야 당연히 이런 것들은 건축 행위를 통해서 돈이 좀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게 사실 되게 종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봐서 저기 뭐 3층밖에 안 됐으니까 될 거야라는 개념보다는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건물의 구조도 봐야 되고 구조도 또 봐야 하나는 나 혼자 늘리고 싶어도 주차가 가능한지도 봐야 돼요. 음. 물론 뭐 주차 없이 증축할 수 있는 면적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되게 제약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건물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에서 용도 변경하면서 주차랑 관계없이 어느 정도 늘릴 수 있는 면적이 20평 정도까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이상이 되는 면적들이다라고 했을 때는 주차 대수가 그렇죠. 주차 대수가 추가되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 가장 본질적인 거는 또 이제 가격이겠죠. 또 입지 대비 또 가격이 그럼요. 합리적이어야지 맞아요. 공사 비용을 더해서 맞아요. 밸류에 대해서 이 정도 팔 수 있겠다라는 게 머릿속에 있으면 바로 좀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반대로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그런 건물 특징이 좀 있을까요? 향후에 이거를 어떠한 뭐 철거 후 공사라던가 증축이라던가 하기가 이제 어려운 건물들.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연화- 것들이요. 뭐 연화조가 있어서 그렇죠. 부조항이 정말 많이 들어가서 네, 그런 것들이거나 아니면 왜 이제 그 역삼동이나 대치동 이런 데 보면 네, 네, 네. 이면에 막 다세대 주택으로 해가지고 네. 건물 지어져 있는 건물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최근에 이제 또 실패된 케이스가 있긴 있었는데 다세대로 돼 있다 보니까 네, 용적률을 이전 국계법 전에 지어놔서 막 네. 300%까지 네. 받았는데 공사 비용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것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또 네. 피하는 것도 맞아요. 방법이겠네요. 네. 그래서 예전에도 용리단길에서도 몇 년 전에 저희한테 뭐 의뢰가 온 게 있긴 했었는데 그런데도 마찬가지로 현재 과거에는 거기에 상권이 있고 했던 곳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냥 다세대로 져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다세대 특징이 뭐냐? 1층 필로티거든요. 아, 1층이 필로티고 뭐 주차장으로만 쓰고 있고 위에는 주택으로만 돼 있는 네. 건물인데 네. 이 상권이 좋아지니까 이거를 1층에 상가를 넣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쵸. 다시 재검토를 하면서 이거를 대수선을 하는 기준으로 그러면 1층에다 주차 대수를 줄이고 상가를 넣고 2층부터 위에 층들도 뭐 근생이던 뭐 어쨌든 용도 변경을 하는데 1층의 주차 대수가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다세대 기준으로 잡혀 있으니까 네. 물론 주차 대수가 넓죠. 그러니까 많고 네. 주차 대수가 많고 좋아요. 근데 이거를 상가를 넣으려고 했을 때 이제 뭐 선생님 보시면은 저희가 가로상가 같은 데 이렇게 가다 보면 상가가 저 안에 있고 이 앞에 주차가 이중으로 돼 있고 그쵸, 하면은 그쵸. 상가가 그러니까 상가 좀 셋백돼 있고 네. 예. 근데 그 다세대도 예전에 이제 면적이 좀 남으면 1층 저 구석에다 근생 하나씩 만들어 놓거든요. 사실은 창고거든요. 창고. 거의 근생으로 쓰지 않는 네. 예, 그 면적이 남으니까 만든 것 뿐이지. 네. 근데 그거를 좀 더 주차의 동선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상가를 앞쪽으로 빼서 만들 수 있는 케이스는 가능해요. 그런데 어떤 케이스는 예전에도 뭐 소대표님하고도 같이 검토했던 것 중에도 있어요. 근데 네. 그 중에도 다세대로 현재 다세대지만 이거를 그린생활시설로 다 변경을 하려고 했을 때도 앞에 전면부가 예를 들어 좁으면 상가를 넣고 옆에가 주차가 갈 수 있는 게 2대 정도는 가능하지만 뭐 3대로 간다던가 하는 것들은 그렇죠. 주차정법상 좀 걸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네. 그리고 주차 대수 나오지 않고.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좀 피해야 된다. 혹은 네네. 4층인 다세대여도 네. 전체 전부 멸실하고 신축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요거 요만큼만 고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렇죠. 이제 신축까지. 네, 전체 다 멸실하고 신축해야 되는 케이스도 생기는 거죠. 네. 건물의 형태에 맞춰서 좀 판단을 하겠지만 그래도 네. 뭐 대두적으로 보면 다세대인 건물을 피하는 게 낫고 네. 또 상권에 안 맞게 건물이 지어져 있는 거는 무리하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또 공사 비용이 더 증가돼서 신축으로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한 건물들은 좀 손을 안 대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전문가한테 어쨌든 의견을 먼저 듣는 게 좋고 근데 그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어쨌든 한 번 더 왜냐면은 사실 설계 입장에서도 검토를 하지만 인허가권자의 그 좀 사전에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 직접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설계사를 통해서 뭐 미리 사전에 좀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중개인 분들이 이 건물은 너무 좋다. 이거 무조건 리모델링하면 돈을 네네네네. 번다. 그렇게 해서 건물을 매입했다가 네. 실제 검토를 해보면 기존에 얘기 나눴던 방향하고 전혀 다르게 또 리모델링이 안 되거나 현장에서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이게 페인 포인트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과거보다는 되게 훨씬 더 중개하시는 분들도 전문화가 많이 되셨긴 한데도 불구하고 네, 네. 사실은 그거는 약간 건축과 건설 쪽의 분야다 보니 아무래도 요 정도 꽉 차 있고 하니까 그냥 좋아요 용도 변경하면 될 것 같아요라고 맞아요, 의견을 맞아요.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맞아요. 저는 그거를 사실 그 중개사 분들을 블레임하지 않아요. 왜냐 물론 그분들이 검토를 해주시는 게 맞긴 하지만 네. 사실은 매수 매도를 뭐 저도 해보고 네. 다 이제 뭐 대표님이나 이게 중개법인은 저보다는 아무래도 그 본 물건지에 매수 매도하는 그 순간이 굉장히 그거를 컨트롤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떠한 물건들은 실제로
검토를 해보거나 딥하게 들어가 보면 구조 진단도 해보고 들어가 보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예를 들어 연화조다, 철근 콘크리트다라고 하는 것들은 판단은 서지만 이게 무조건 이거는 이러니까 하는 게 정답은 그 순간에 누구도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다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설계사나 시공사나 아니면 이런 쪽에 있는 관련 있는 전문가 의견이 듣는 게 확률적으로 더 높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것들까지 다 고민하면서 보기에는 물건이라고 하는 거가 네. 항상 기다려주지도 않고 그쵸, 예. 아시잖아요. 그래서 빠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이제 일단은 뭐 친하고 가까운 만약에 좀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건축사님이나 이런 분들 계시면 한번 어느 정도의 규모라던가 어느 정도의 대수선이 가능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판단을 미리 해보는 게 좋긴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제가 최근에 본 사례 중에 취득 원가는 되게 경쟁력 있게 잘 매입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한 100억 정도 주고 매입을 했는데 연면적이 한 400평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용적률 이득을 봐서 정말 좋은 건이었지만 음. 실제로 3층부터 4층 주택이고 그럼 나는 취득 원가는 100억이고 나름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연면적이 한 400평 정도 되니까 네, 공사 비용이 너무 많이 증가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쉽게 예단하고 매입해서 실패된 음. 케이스가 꽤나 있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궁금한 게 네. 여기 보시는 분들도 좀 궁금하실 테지만 요새는 이게 연면적 단가 이꼴 뭐 공사 비용에서 그냥 상투적으로 공사 네. 비용을 네. 매기는 경우가 있는데 네. 사실 평당 가격으로 이 공사 비용을 이게 제시를 한다는 게 사실 명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럼 이제 그러한 건물들을 봤을 때 보통 투자자분들은 연면적이 400평이니까 네. 리모델링 공사비용 뭐 평당 한 500만 원, 800만 원 잡으면 이거 이 30억 들어가니까 나한테 안 맞겠다라고 네, 하고 네, 네. 리젝하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네. 정확한 공사 비용이 음. 어떻게 좀 예측을 해야 되는지 그걸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죠. 대표님 의견이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원래 시공사한테 많이 질문하는 게 평당 공사비 얼마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과거부터 원래 투자자를 시작하다가 시공사까지 뭐 하게 됐지만 자연스럽게 네. 했지만 원래 이제 건축 베이스고 건설사 출신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근데 평당 공사비라는 개념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고 가이드라인 어느 정도 레인지를 잡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나중에 나눠보니까 그 정도라는 금액인 거지 실제로 케이스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축 공사비는 그래도 조금은 레인지 범위가 이제 잡혀요. 근데 한 800에서 한 1100만 원 사이. 네,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800에서 1100만 원도 나중 연면적으로 계산해 보면 엄청 큰 레인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대수성 같은 경우는 그 레인지를 잡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평당 얼마입니다라고 먼저 얼마 해주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거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질문 받을 때마다 되게 곤란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산정하기 어렵다. 다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대수선을 할 것이냐. 뭐 물론 이제 그 대수선을 한다는 거는 뭐 증축이라던가 이러한 것도 구조 보강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실내 내부 인테리어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마감할 거냐. 그리고 외장을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이냐. 그 외장도 그러니까 현재 돼 있는 상태가 뭐 석재로 돼 있는 상태와 타일로 돼 있는 상태와 그렇죠. 또 단순 벽돌로 돼 있는 상태와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거를 작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외장 작업할 때도 단순히 뭐 창문을 뭐 크게 만든다 했을 때 보강을 하면서 커팅을 하고 할 때도 뭐 기존의 벽돌이었으니까 뭐 좀 자르면 되겠지 뭐 이러면 뭐 그냥 그래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해버리면 그러면은 뭐 사실은 기존에 원래 잡혀있는 계구보다 커지고 하면은 보강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반영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체로는 뭐 시공사들이 견적을 줄 때 가늠은 해서 주지만 좀 러프하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레인지를 뭐 500에서 800만 원 이렇게도 말씀은 하시지만 아시다시피 어떤 곳은 뭐 2배 이상 부르는 곳도 있고 그렇죠. 어떤 곳은 그 금액의 절반을 얘기하는 곳도 있고 근데 그거는 막상 저희도 대수선공사를 워낙 많이 했고 하고 있지만 네네네. 현장을 막상 뜯어보고 보다 보면 건드려야 될 것들이 점점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금액을 최대한 높여놓고 계약이 가능한 가장 높은 금액을 말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공사비 부담이 워낙 커지기도 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떤 건물은 한 15억 정도면 공사를 할 수 있겠다 싶은데 많은 분들은 다른 데서도 이렇게 뭐 제안을 받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그게 뭐 20억, 30억 되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 좀 어느 정도 수준의 그 내부 마감과 외장 마감과 이런 거에 따라 되게 좀 변수가 클 것 같아요. 그런 가격의 변동성은. 그래서 단순히 나 이 금액에 그냥 해줘라고 하면 저렴한 그 자재로 해서 버전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너무 얼토당토 않는 금액을 제시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사실 그런 것도 많아요. 사실 시공사들이. 저도 시공사를 제가 못 믿기 때문에 제가 시공사를 사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사실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그 자금의 버젯을 정해놓고 이 건물을 매수하고 나서 내가 쓸 수 있는 자금이 이 정도인데 이 정도로 어디까지 좀 건물을 바꿀 수가 있는 건지 시공사를 여러 군데 좀 선택을 해서 버전을 받아봐야 되겠네요. 그게 좋죠. 근데 뭐 너무 낮은 금액을 갖고서 예산을 갖고서 할 수는 없겠죠. 그건 단순한 그냥 조금 약간의 터치 정도 하고 끝날 거고. 근데 아마도 요게 이제 그런 투자를 직접 여기 하시고 고객이나 이런 분들은 그건 아니겠죠. 좀 더 제대로 밸류업을 하려고 하실 거고. 그랬을 때는 외장도 건들고 코어도 건들고 뭐 구조보강 구조보강도 들어가고 당연히 내부도 어느 정도는 깔끔하게 해줘야 좋은 임차인을 만날 거고 하는 정도를 생각하니까 완전 뭐 너무 예산이 빠듯하면 거기 맞춰서 할 수밖에 없지만 어느 정도 볼륨을 갖고는 하되 여러 군데 업체들을 비딩을 좀 만나보셔서 어느 회사가 좀 합리적으로 제안을 해주고 하는지를 판단해 보셔야지 맞지. 이게 단순하게 이제 이 정도 면적이면 뭐 평당 공사 비용이 한 600만 원 나올 것 같습니다. 해서 쉽게 리젝하거나 쉽게 선택하는 일보다는 그 전에 내가 견딜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버젯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검토를 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건물들 있잖아요. 같은 건물이라도 어떤 또 업체는 공사 비용을 2배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 어떤 업체는 또 2배 낮게 부르는 경우들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 이유가 사실 뭘까요? 이게 되게 어려운데 어려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자기만의 어떤 좀 기준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뭐 내가 A라는 건물에 매입했는데 내가 원하는 레퍼런스가 조금 가지고 나는 내 건물은 이렇게 바꾸고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탑재를 하고 외관 자재는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비교 군지를 좀 둔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시공사나 건축사나 건축 시행 시공 직접 하는 그런 업체들한테 가서 물어보게 된다고 하면 조금 더 명확하게 받을 수 있는데 같은 건물로서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최고급 마감재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곳은 그냥 가격만 저렴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공사 비용이 뭐 견적이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 이렇게 요 건물을 이렇게 해서 저는 대수선을 할 거예요. 제안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그 시공사에서 잡을 수 있는 스펙 자체가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업체마다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단순히 정말 시공과 건설 비용, 건설 매출만을 위해서 보는 경우는 당연히 공사비가 올라가면 좋겠죠. 그리고 비싼 자재도 쓰고 그랬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건축주의 선택인데 글쎄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직접 건물도 매수를 하고 하는 입장이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건물도 많거든요.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건물을 공사를 한다고 하면 힘을 줘야 되는 포인트가 있고 힘을 굳이 주지 않아도 될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걸 굳이 나눠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외관은 조금 힘을 줘야겠지만 외관은 어떤 자재를 쓰냐에 보다는 저는 그냥 저 건물을 딱 봤을 때 첫눈에 그냥 깔끔하다, 잘 졌네 라는 커멘트가 나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저희가 뭐 매스를 어떻게 했고 뭐 발코니 이쪽으로 뻗고 하는 것도 물론 디테일하게 가면은 중요한데 그래도 건물 투자하는 분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건물을 봤을 때 저 건물 깔끔하게 잘 뺐네 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게 전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시공사 입장으로도 그렇고 투자 입장으로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 봤을 때 저 건물 그냥 깔끔하다
이쁘다. 잘 졌네? 이렇게 느낌을 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아무리 딥하게 여기는 어떤 엣지를 줬고 뭘 줬고 하는 것도 좋지만 외관 자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을 줘서 깔끔한 정도의 이미지만 근데 사실 그게 맞는 게 네. 임차사 그러니까 테넌트 네, 입장에서는 이 건물이 신축인지 리모델링인지 네, 사실 네,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건물 내가 봤을 때 외관 좀 깔끔하고 네. 그냥 뭐 합리적인 임대료면 그냥 계약을 하는 거지. 뭐 1층이나 2층에 딱 들어갔을 때 응. 공간이 그냥 잘 깔끔하게 잘 빼져 있어야 되거든요. 네. 봤을 때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임차사들 어떤 테넌트들이 어떤 사무실을 딱 내가 쓰고 싶게끔 공간이 깔끔하구나. 깔끔하다는 게 좀 마감을 깔끔하다는 표현보다 공간의 그런 공간감이 좀 이게 레이아웃 짜기도 편하고. 그렇죠. 사무실들을 직접 구하는 임차사들이나 이런 데는 어쨌든 실제 사용할 때 그 레이아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서 막 저쪽 끝으로 막 꺾어져 있고 이런 공간보다는 딱 반듯한 건물을 원하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디자인이나 이런 걸 워낙 잘하는 설계 사무실이나 디자인 펌 많지만 거기에 그냥 무조건 끌려가시는 것보다는 투자자 입장에서 자기 이제 중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 회사가 들어가서 쓴다고 했을 때도 공간이 깔끔하게 나오고 밖에서도 이 건물이 좀 눈에 좀 띄고 하게끔 만드는 게 되게 모호하지만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저는 그게 1번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공사 비용 좀 들더라도 네. 확실하게 힘을 좀 줘야 된다. 그렇죠. 가능하죠. 그렇죠. 사실은 네. 공사비의 이슈보단 네. 사실 설계 이슈인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그거는 이제 레이아웃을 짜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전층에 이제 평면을 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할 때 조금 더 고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이 부분은 굳이 이렇게 힘쓸 필요는 없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힘을 빼야 할 것들은 단순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부 인테리어에 대해서 선을 지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과하지 않게. 그리고 어떤 누가 들어와도 만약 그거를 인테리어 하면서 다시 떼어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원상복구의 의무도 있고 하니까 그쵸. 다만 첫 느낌이 내부도 뭐 천장, 바닥, 뭐 벽체 이런 마감이 좀 깔끔하고 뭐 조명이라든가 내가 실제 여기 레이아웃 짜서 쓰는데 지장이 없겠다. 책상만 갖고 와도 이제 쓸 수 있겠다 정도는 해주되 거기에 이제 나는 이 안에다가 어떤 포인트를 뭔가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과하게 내장재를 붙인다든가 하는 거는 비용을 그렇게 쓰실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냥 뭐 스탠다드로 깔끔하게 네. 하는 게 제일 베스트. 맞아요. 근데 요새는 또 타일도 네. 안 하기도 하고 에폭시도 안 하기도 하고 네. 모노 타일로 주는 경우도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오히려 좀 트렌드해 네.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요새 하는 거 보면. 네. 다시 이제 정리해 보자면 건물에 힘 안 쓸 것은 딱히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스탠다드 이상으로 해야 요새는 또 임차사 유치가 좀 좋으니까. 맞아요. 네. 그런 취지에서 근데 외관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새 롬브릭 이런 거는 거의 다 끝난 그렇죠. 고 최근에는 이제 커튼홀 방식으로 네. 이제 유리 프레임으로 많이 씌우기도 하는데 네. 최근에는 저번에 뭐 얘기 나눴을 때는 뭐 스텐으로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외관에.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견적을 비교해보되 너무 과하지 않게 네.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긴 맞아요. 합니다. 왜냐면 이제 결국에는 좋은 입지에 본질은 좋은 입지에 네. 좋은 가격에 매입했다면 네. 어째 임차사가 반드시 들어올 거라는 확신에 의거해서 매입을 했다고 하면 외부 마감재를 아무리 비싼 걸 한다 한들 네. 그 동네 절대적인 수치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또 받기는 어려우니까 네. 적당하게 하는 게 맞아요. 제일 좋다. 합리적인 예산을 잡고 하시는 게 맞는 거지. 공사비를 너무 과하게 의도하는 시공사도 좀 그런 게 예, 있는 그것도 지양하시고. 그리고 막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포폴 형식으로 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꽤나 있잖아요. 많습니다. 그런 거 조심하셔야죠. 특히 이제 설계 사무실들. 예, 네. 포폴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너무 많습니다. 너무. 근데 진짜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저희도 가끔 그런 설계랑 이렇게 매칭돼가지고 공사하면 힘들어요. 진짜 맞아. 힘들어요. 일반 투자자분들이 딱 건물을 보러 갔을 때 10분 만에 체크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층고죠. 친구. 대수전하면서 층고 바꾸기는 어려우니까. 층고 바꾸기는 어렵고 바닥에 기존에 뭐 몰탈이나 이런 거를 철거한다 해도 줄어드는 게 통상적으로는 한 5cm 5cm 정도, 50m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떤 때에는 뭐 이제 물론 그 위에다가 또 오래된 건물들은 또 이후에 또 작업들을 계속하면서 높아진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흔한 케이스는 아니고. 또 위에가 이게 텍스 처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텍스도 사실 이거는 아마 일반 분들이 보시기는 어려우실 텐데 텍스가 천장재 중에도 성면이 있는 경우가 요즘 텍스는 아니고 네, 이전에 오래된 건물들. 텍스되어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뭐 해체 작업할 때는 성면 처리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좀 번거로운 것들이 좀 생기죠. 근데 이제 뭐 그게 주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으나 네, 절대적인 그렇죠. 층고를 그래도 최근에는 요새 진짜 낮은 건물들은 막 2.5, 뭐 2.6도 네. 되는데 그래도 한 2.9, 3도 네. 정도 돼야 그렇죠. 노출로 뺐을 때 어느 정도. 그렇죠. 어차피 조금 더 내려와서 네. 그 냉난방기 설치하고 또 네. 레일 조명 깔면 네, 네, 그 네. 정도는 돼야 되는 거라서 그건 또 맞는 것 같고 네. 또 이게 두 번째로는 이제 보조 기둥 같은 네, 것들이 네, 네. 중요하긴 하잖아요. 이게 가운데나 네. 주기둥 보호가 좀 밖에 있으면 제일 베스트긴 하겠지만 네. 안에 있으면 이제 임차인들이 맞아요. 봤을 때 가운데에 이제 기둥이 있으면 이게 인테리어 하기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맞아. 그런 것도 또 포인트가 또 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근데 뭐 기둥을 뭐 철거하고 옮기고 하는 거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어서 그렇죠.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기둥을 옮기게 되면 또 구조 보강해서 H빔 꽂고 하게 되면 더 안 좋은 거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사실 이제 균열이나 누수 같은 경우에는 찾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작은 누수 같은 경우는 네. 찾기가 좀 어려우니까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주차장 같은 것도 되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수선을 아무리 해도 누수 못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매수하기 전에 찾기가 쉽지 않고 음. 매수하러 물건 보러 갈 때 퀵하게 봐버리지. 그렇죠. 그게 그리고 또 본들 그 시점에 뭐 비가 온다던가 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조금 내리는 비 정도에는 안 새기도 하고 장마 때 새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대수선을 하게 되면은 받아들여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는 조금 알고는 계셔야 돼요. 물론 그런 상황이 생겼다 하더라도 다른 이제 방수할 수 있는 그 공법 같은 건 있어요. 근데 물론 네. 당연히 비용이 들고 100% 잡을 수가 없죠. 잡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네. 뭐 그걸로도 안 된다 하면은 뭐 내부 천장에다가 누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도 가능은 하지만 그래서 유도판을 설치해서. 네. 그렇지만 이제 뭐 없는 게 제일 좋죠. 누수 탐지를 써서 누수를 알아본다 한들 예측하거나 100% 맞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누수 탐지는 대체로 수도, 배수관 정도를 찾는 것이지 뭐 균열을 통해서 들어온다던가 이런 그쵸. 거를 찾기는 너무 어려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주차장이랑 코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요새는 차량 자체가 이제 큰 것도 많이 네네네. 이용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네. 그다음에 뭐 전기차도 많이 사용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하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시 주차장 자체가 이제 폭을 좀 넓힐 수 있는지 네, 네, 또 네. 높이를 높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보았을 때 어떤 차량까지 주차가 되는지도 반드시 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돼요. 하면은 좋죠. 코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코어 봤을 때 이제 대표님 주되게 보시는 포인트가 있으세요? 코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계단실과 엘리베이터를 말하는 건데 네네네. 그 기존의 건물들은 당연히 계단실만을 칭하는 거라고 보면 네. 건물이 이제 주 계단이잖아요. 엘리베이터를 그 계단을 건들지 않으면 대체로 이제 전면이나 이런 쪽에다가 새로 슬라브를 커팅해가지고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전면부에서 보이는 공간이 많이 죽는 거고 그렇지 않고 신축을 한다고 했을 때도 예를 들어서 복도를 통해 들어가서 엘리베이터가 돼 있는 방식의 설계를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조닝을 한다 그러면 계단까지 건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은 그것도 한 20-30년 된 건물들, 그러니까 대수선이 필요한 건물들의 대부분은 다행히도 만약에 계단 방향이 맞는데 안쪽에 화장실로 쓰고 있었다라고 하면 화장실 부위를 전체 다 엘리베이터실로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 시절에 설계를 했던 것들은 반층 올라가서 화장실을 놓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위에 층 아래층이 동시에 쓰는 방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엘리베이터를 하더라도 네. 최상층이라던가 이런 데는 사용을 못 해요. 아.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의 효용이 예를 들어서 계단을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죠. 계단 자체를 반층 아예 낮춰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계단실까지 다 손님 돼야 돼. 계단실까지 다 철거하고 안쪽에다가 엘리베이터를 넣고 그러니까 각 층에 있는 입구와 같은 레벨로 맞춰주는 게 그게 대수선의 효과인 거지. 반층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일단 첫 번째는 실제 사용상으로는 좀 불편함이 있고 또 하나는 최상층까지 올린다 했을 때
최상층에 만약에 오버헤드 높이라고 해요.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서 위쪽으로 확보해줘야 되는 공간 높이, 그 공간 높이가 뭐 일조사선에 걸린다던가 하는 이슈가 생기면 또 올리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 전체적인 높이도 봐야 되고 코어도 봐야 되고 그렇죠. 그런 거를 반드시 좀 들어가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리하자면 어쨌든 저희가 건물을 좀 보러 갔을 때 저희가 10분 만에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는 뭐 전체적인 층고나 내부 안에 뭐 기둥이 있는 건지 주차장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네. 가장 중요한 코어는 어떤 형식으로 네. 볼 수 있을 건지가 제일 중요하긴 하겠네요. 네.